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뭐 국민 주식이 돼갖고 네. 뭐 저는 없습니다만 뭐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갖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만 원 가까이 갔다가 한 주당 네. 지금 뭐 7만 원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의 매출이라든지 반도체 분야에서 출렁이는 모습이 있었나?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한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그 전망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소가 많아질수록 많이 그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문제 자체만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은 그 언론에서 공개한 형태대로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몇 년에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삼성은 밝힌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 의견은 메타버스 같은 이런 형태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수요가 폭발할지에 대한 가정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로드맵에 대해서 삼성은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옆에서 가타부타하면서 네. 괜히 이제 이야기를 키우고 거기다가 미국, 중국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 대외적인 요소가 네. 주가에 대한 확신을 못 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에서는 지금 글로벌 업체 가운데 삼성과 TSMC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을 원하는 애플, 퀄컴 많은 기업들이 이 두 개 회사를 찾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현장 그 파운드리 업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TSMC는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에서 삼성과 뭐 1, 2위를 다투는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걸 한 회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가 경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 캐파가 폭증을 하면서 상당히 그 두 개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파운드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네, 생산을 어떻게 해내느냐. 네. 여기서 이제 회사의 이제 향방이 갈리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기술력 싸움인데요. 지금 현재 5나노에서는 그 TSMC와 삼성이 상용화를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앞으로 3나노, 2나노를 누가 더 빨리 갈 거냐. 그 나노 기술이라는 게 첨단 기술을 상징하기 때문에 삼성과 TSMC 가운데 누가 먼저 가느냐가 실제로 어느 기업이 가장 기술력이 높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산되는 것 중에 가장 집적도가 높은 거는 어느 수준입니까? 지금 5나노로 보시면 됩니다. 5나노 수준이다. 네. 삼성은 가능하고 TSMC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중에 어떻게 어느 회사의 물량을 어떻게 수주하느냐 이게 또 내년 전망에 반영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빅테크,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최첨단을 사양 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TSMC와 삼성의 물량 뺏기 경쟁은 계속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이에요. TSMC가 규모도 그렇고 네. 해온 업력도 그렇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사실 더 길고 규모가 큰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이 뭐 소속이 있으시지만 네.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뭐 170조 원 붓겠다. 인텔이 110조 넣고 1나노 만들겠다. 네. 뭐 이러고 있고 여기다가 최근에 인텔의 차세대 CPU 라인업 중에 일부를 TSMC가 전량 가져간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굉장히 경쟁이 가속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TSMC 이길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가 쟁점이거든요. 결국은 그 지금 포트폴리오상 삼성전자와 TSMC를 그 면밀히 보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TSMC는 파운드리를 최초로 그 비즈니스 모델화 시켜서 한 회사였는데,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파운드리만 한다. 다른 건 없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황 자체가 한번 출렁일 때 TSMC가 출렁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은 메모리라는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위해서 파운드리 쪽에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파운드리 쪽의 시향이 안 좋더라도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 때문에 시장이 줄렁거릴 때 덜 줄렁거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뭐 디램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애초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시장이 급격한 변화가 와도 예. 생산하는 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매출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 메모리의 절대 우위인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해서 극강의 1위, 다른 뭐 2, 3위를 완전히 제치고 그렇게 할 유인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위해서 이런 파운드리 쪽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물이 이번 미국의 텍사스에 17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게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뭐 삼성, SK 하이닉스, 일본의 LP다, 맞습니다. 뭐 정말 다양한 회사들, 뭐 도시바도 있었고요. 인수가 됐습니다만 경쟁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기 위한 구축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타났고, 네. 그게 압도적인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파운드리를 잘해야겠군요. 내년의 매출이라든지 주가를 위해서는. 네. 근데 이제 인텔이라든지 뭐 다른 뭐 마이크론도 있고 지금 반도체가 미국 쪽에서 굉장히 업템포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이거 정부 자체에서 네. 그 있잖아요. 대통령이 웨이퍼 들고 네. 이게 아예 나와서 네. 반도체를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네. 현재 진행형이죠.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온 웨이퍼는 8인치 웨이퍼고요. 자동차용 웨이퍼입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 외국 기업들 많이 투자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는데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미국에는 첨단 반도체 공장이 없다. 없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첨단 공장은 10나노 이하인데요. 지금 미국 기업 중에서 가장 잘하는 인텔이 10나노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첨단 공장이 없고 그래서 TSMC와 삼성이 들어와서 투자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나노에 묶여 있던 인텔이 뭐 예전 세대가 있잖아요. CPU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10나노대에서 바로 4나노로 가겠다고 해서 지금 공정이 새로 나온 제품들이 있고 여기서 또 1나노로 가겠다는 건데 그게 어렵다. 일단 10나노 벽이라는 게 상당히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기술적인 장벽은 상당히 고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10나노를 못 넘고 그냥 뭐 20나노, 30나노 정도의 기술에 만족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10나노 벽은 생각보다 높고 10나노를 넘어가지 못하면 최첨단 공정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과 TSMC는 일단 5나노 이하의 기술을 갖고 있고 상용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파운드리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삼성이 뭐 기술이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를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맥을 못 추린다. 인텔도 맥을 못 추린다. 인텔은 심지어 CPU가 신형이 세대가 나왔는데 이제 뭐 근데 TSMC는 또 날아가고 있어요. 네. 어디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세요? 주식시장의 용어로 설명드리면 TSMC는 가치주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성장주, 인텔은 기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제조업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보는데요. 지금 TSMC가 4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텔과 삼성은 3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거고. 일단 순수한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텔과 삼성은 결국은 마찬가지로 푸른 피인데요. 로고가 다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두두두둥 인텔, 네. 삼성도 이렇게 생겼고. 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의 평가는 메모리 잘하는 거 오케이. 파운드리 얼마 정도 그 로드맵 밝히는 만큼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의 의구심이 좀 있는 거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 컴백을 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너무 그 먼 이야기를 지금 빨리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보여준 것도 없는데 로드맵 가지고 네. 되게 멋진 쇼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일은 없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도 있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판을 깔아서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하겠다라는 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뭐 앞으로 3나노, 2나노를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와 그 이런 파운드리의 기본적인 차이는 메모리는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소수의 고객군들을 케어링하면 되는데 이런 비메모리 쪽은 고객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안 해봤다는 결국 어떤 고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5나노에서 3나노, 2나노의 경쟁에서 TSMC를 얼마 정도 리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그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네, 시장에서는 앞으로 지켜보자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파운드리 공장도 미국에다가 짓고 뭐 여러 가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면서 파운드리를 대대적으로 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조 이상 쏟아붓기로 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미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가장 최근 기술로 최신 기술로 투자를 하고 있는 파운드리에서 승부가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메모리에서는 삼성이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기술력을 높여서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구도로 확보하느냐 그 경쟁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에 대한 전망이 많이 엇갈릴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바이오 칩 A16 네. 그것도 지금 삼성이냐 TSMC냐 확정이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요건 좀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네,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A16이 4나노, 3나노 공정, 뭐 4나노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애플의 칩들을 많이 위탁 생산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가 사실은 용어 자체가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용어들이라서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 기능 차원에서 보면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 물론 그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영역에 속하는데요. 메모리는 말 그대로 기억하는 내용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비메모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연산과 추리까지 가능한 메모리를 일컫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를 그 밸류체인 차원에서 보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이걸 최종 조립하는 팹이 있는데요. 파운드리와 그 팹리스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를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건축물을 어떤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팹리스라는 이 디자인 회사에서는 조감도 형태를 만듭니다. 팹리스는 디자인 회사, 디자인 맞습니다. 담당.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감도 형태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바로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가 있는데 디자인 하우스라는 것은 큰 조감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재질로 유리로 할 거냐, 철골조로 할 거냐
그리고 안에 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거냐를 아주 그 세밀하게 그 디자인하는 회사를 디자인 하우스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야만 그 설계도를 가지고 파운드리 회사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는 설계를 담당하고 네, 맞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가 팹리스 담당이고 네, 그리고 파운드리는 거의 생산을 전념으로 하는 맞습니다. 네, 생산 전문 회사인 공정을 네,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메모리 반도체는 이걸 다 하죠. 그것도 약간 구분이 필요한데요.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IDM이라고 부릅니다. 네. IDM은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회사. 토탈 패키지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파운드리는 생산만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뭐 D램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로 뭐 그 뉴스 보면은 하얀색 이렇게 뭐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 공정의 대부분이 메모리인데 이제 시스템이 뜨는 시대가 확실히 왔고, 네, 네, 그래서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생산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네, 네. 그 수주 전쟁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 전체 그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는 30% 정도, 비메모리는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비메모리는 주로 파운드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요. 메모리는 저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그런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인텔 CPU 같은 거 삼성에서 만들면 잘 팔지 않을까, 잘 만들지 않을까, SK가 이런 거 능력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잘 하지 못하죠 아직은. 그 반도체라는 건 사실은 아주 특수한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요.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메모리는 고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주 고객은 뭐 인텔이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는 그 소품종 다량 생산 형태로 해서 큰 밴드들과 계약을 해서 움직이는 구조이고,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각 회사들이 필요한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군이 확 넓은데요. 대표적으로 그 파운드리의 대표 주자인 TSMC 같은 경우에 고객사가 500개 회사가 넘습니다. 대만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TSMC가 최근에 이렇게 특히 뭐 전기차라든지 굉장히 이 엄청난 고도화된 나노 공정이 고도화된 칩을 각기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잘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반도체에서 시가총액 1위란 말이죠. 네. 압도적인 1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쫓아가려고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는 산업 한 30년 됐는데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반도체는 그 한국의 기본적인 수출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의 그 여러 수출에서 반도체가 절대적인 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품 가운데 1위 품목이 반도체이고요. 특히 최근에 반도체 그 쇼티지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글로벌에서 그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은 그 낸드와 그 플래시를 포함한 메모리 쪽에 글로벌 점유율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메모리가 없으면 전 세계 그 이런 첨단 제품들이 올 수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뽑아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쇼티지가 난 상황이다. 그러지는 않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어떤 제품 공급이 안 되면 글로벌 전체 이런 반도체를 필요하는 업체들이 다 셧다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제 거기 연결해서 좀 궁금한데 뉴스에도 가끔 나와요.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갖고 차 봤는데 신차 주문하면 2년까지 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뉴스 헤드라인이 이렇게 걸려요.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못 만드냐, 우리나라에서 현대 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은
좀 어긋나긴 하지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용 반도체는 그렇게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반도체가 평균적으로 한 200개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네. 전기 자동차는 한 2,000개 정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생겼냐면 20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반도체 주문을 미처 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반도체 생산을 하던 회사들은 자동차가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밀려들면서 일단 자동차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년, 2년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미 그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주문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걸 바꾸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오죽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차들에 USB 포트를 뺀 채 뭐 출시를 네, 하고 맞습니다. 아주 작은 부품일 텐데 요것도 지금 없어서 네. 부품을 다 빼고 BMW는 뭐 액정의 터치 기능도 빼고 뭐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그런 주문과 설계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네네. 실제로 제작이 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네. 올해가 사실 뭐 빅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가 3, 4월에는 많았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유효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네. 특히 코로나19의 언택트 장비들 네. 뭐 하다못해 노트북 뭐 캠코더 이런 네.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수요가 내년까지 좀 가겠습니까? 최근의 반도체에 대한 설명은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은 메타버스라는 게 그 3D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반도체가 얼마나 쓰일지 그 물음표를 가지신 분이 꽤 있을 텐데 메타버스나 NFT 같은 이런 형태의 최신 그 디지털 기반이 확대되면 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수요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그 어떤 디지털 혁신 쪽으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그 이동을 하면서 확실한 수요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디지털 혁명이라는 큰 트렌드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그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요. 수요 사이드에 보면 확실하게 반도체 수요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큰 폭으로 이어져서 내년에도 유효할 것이다. 특히 그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는 저희들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사실 뭔가 실체적으로 나온 게 더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가 구현이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인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적입니다. 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요. 그렇다 그러면 테슬라에서도 계속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확실하게 살아있고 쭉 커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제 약간 특히 미국에서는 호황장세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그 설계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TSMC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라든지 소니를 제외하고는 30% 이상 막 쫙 올랐더라고요. 네, IC 인사이트 보니까. 그러면은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 회사 두 군데, 뭐 SK랑 삼성을 제외하고 이렇게 딱 바운더리 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조건 글로벌 시장에서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인텔이 파운드리를 다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TSMC가 이제 생산 쪽에서는 완전 독주 체제고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삼성도 공장을 짓겠다라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다 가갖고 뭐 축하하는 그런 것도 하고. 네. 현재 업계가 좀 뭐랄까 메스예요. 혼돈의 카오스. 막 경쟁하고 네. 쩐의 전쟁 막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세계 회사 인텔, TSMC, 삼성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결국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다. 파운드리 중에서도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파운드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 10나노 이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 두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새로 그 파운드리 쪽으로 컴백을 했는데 2025년까지 1.8나노까지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내용들이 없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그 의구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사실 보여준 게 없으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업계에서는 삼성이 파운드리를 확대하는 모양새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 하면 중요한 거 알겠어. 대장 섹터 중에 하나야. 그런데 정작 투자를 하려고 보면 삼성전자 춤추고 있죠. 주가가. 다른데 뭐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이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심한 섹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 이제 12월이니까 특별한 분야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앞서 말씀 주신 뭐 메타버스, AI, 온갖 전기차 있을 텐데 어떤 분야를 좀 주목하면 좋을지 투자 관점에서. 네. 반도체는 저희들은 주로 메모리, 뭐 파운드리 이 정도 레벨에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소재 장비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재와 장비. 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반도체 공장은 매년 한 10개 정도의 그 대형 팹이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올해 현재까지 발표된 걸 보면 거의 한 20개 정도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10개가 아니라 20개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 공장이 완공되는 2, 3년 뒤에는 거기에 들어갈 소재 장비가 분명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대신에 소재 장비는 그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자체의 캐파 증가와 똑같은 형태로 캐파를 증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호황을 대비해서 호황일 때를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불황이 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전부 손실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현재 계획대로 그 많은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다 그러면 네. 소재와 장비 쪽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소재와 장비를 좀 주목하면 네. 그것도 가치 투자 중심으로 네. 좀 놓고 보면은 괜찮은 2022년이 될 것 같고 소재와 장비를 좀 주목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올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뭐 미국이 됐든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그 성과를 상반기 2분기까지는 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투자는 결국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확인이 될 부분인데요. 공장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완공되는 데는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공장에 어떤 기술을 상용화해서 넣을 거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 많은 기업들,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얼마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가려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뭘 했다라는 발표보다는 발표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할 것이고 그 체크하는 내용들이 원래 투자를 발표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랑 얼마 정도 매칭이 되는지를 계속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당장 뭐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캐파 네. 그리고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반도체라는 분야가 파운드리로 시작해서 이제 당분간은 파운드리를 끝나는 업계가 될 것이다. 거기에 껴있는 회사들이 뭐 인텔, 삼성전자 그리고 TSMC 그리고 뭐 이제 통합칩을 내놓고 있는 애플 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팹리스지만
많은 이제 빅테크들이 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반도체의 발전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AI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계속 파운드리가 성장을 해서 D램을 더 누를 것인지 아니면 D램도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반도체 업계에서 오랫동안 그 불문율처럼 그 유지됐던 규칙이 있는데 3대7 규칙이 있습니다. 3대7. 예. 메모리 반도체 3, 비메모리 7입니다. 시장 캐파가 커지더라도 이 비율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런 메모리 쪽에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어찌 보면 한국 업체들이 메모리를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과 국가들은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관심을 두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메모리에서의 독점성이 한국의 상품 가치를 상당히 높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그 메모리 쪽에서의 그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 시장을 확대, 이게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파운드리라는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양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런 그 성장세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모든 시장을 오늘 기점으로 해서 내년 전망할 수 없겠지만. 예,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트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메타버스라거나 AI라거나 빅데이터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런 용어들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자체는 앞으로 더 폭증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시장의 불안정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구매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사놓지 않으면 몇 개월 뒤에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같이 결합을 한다 그러면 그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없어서 문제인데 네.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반도체 회사들은 또 주문이 폭주해갖고 네. 그거를 소화하는 게 또 문제고.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회사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해도 휴대폰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또 만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사이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 자동차랑 반도체를 투자를 둘 다 하면은 리스크가 또 해칭되는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 네. 상당히 투자적으로 좀 더 반도체가 하나의 지표, 기준선이 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반도체가 한국 전체 경제에서 상당히 큰 포션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가 실제로 지금처럼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끈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전에 그 반도체를 사실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모든 제품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덜했는데 워낙 그 미국과 중국의 싸움들 그리고 디지털 혁신 때문에 계속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사항들이 단기간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좋고 나쁜 전망들이 나올 텐데요. 투자로서의 참고 자료는 결국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일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P 500을 한 3배 정도 상회하는 형태로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거기서 미국의 그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가 장기 성장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결국 그런 회사들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하나의 그 지표로 삼아서 앞으로 많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오른다 내린다 그런 전망들이 있을 텐데요. 큰 트렌드를 봤을 때
확실하게 S&P 500을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추구를 했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미국에서도 뜨겁고 앞으로 당분간 뜨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반도체 추종 ETF 찾아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